책 67페이지입니다. 67페이지를 봤더니 우리 부동산학 총론에서 제3장 부동산의 특성을 한다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우리 여러분 책 읽을 때 출제 그 다음에 학습 포인트 나왔습니까? 자, 그 부분도 보시고 그래야만이 어느 부분을 공부해야 되겠다는 게 나온다는 거. 그 다음에 단원 열기에서 토지의 특성, 건물의 특성 이렇게 나눠놨네요. 자, 넘겨서 68페이지 갑니다. 68페이지 토지의 특성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 매년 한 문제 출제되고 토지의 특성을 잘 이해를 하면 그러면 부동산학 개론이 쉬워진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 토지의 특성으로 갈 겁니다. 일단 우리는 부동산의 특성을 할 건데요. 이제 부동산의 특성 갑시다. 그러면 부동산의 특성 그러면 부동산이 갖는 특별한 성질인데 토지의 특성과 건물의 특성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나오고 뒤에 무슨 말이 나오면 그러면 무조건 우리는 토지와 건물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죠. 토지의 특성은 토지의 특성과 건물의 특성 이렇게 나눠볼 수 있고 만약에 부동산 금융 나왔습니다. 부동산 금융 그러면 토지 금융, 건물 금융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소리예요. 자, 이제 우리는 토지의 특성하고 건물의 특성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토지의 특성, 토지가 갖는 특별한 성질이고 건물의 특성은 건물이 갖는 특별한 성질을 건물의 특성이라고 합니다. 시험 문제는 토지의 특성에서 나오고 건물의 특성은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부동산을 토지, 건물로 이렇게 표현하지만 부동산학이 탄생한 미국은 건물은 부동산이 아닙니다. 미국은 토지만을 부동산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토지, 건물 이렇게 나누지만 미국은 부동산을 토지, 건물로 나눠야 안 나눠? 안 나눠요. 그냥 부동산이야, 미국은. 그냥 부동산. 따라서 부동산학이 탄생한 게 미국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는 토지의 특성 이꼬르 부동산의 특성이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건물의 특성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자, 우리나라는 토지의 특성, 건물의 특성 이렇게 나눌 뿐이고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분명히 저에게는 여러분들이 토지의 특성이라고 배웠어요. 근데 시험 문제는 토지의 특성이라고 안 나오고 부동산 특성이 가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토지의 특성하고 부동산의 특성을 같은 걸로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토지의 특성은 토지가 갖는 특별한 성질이고 건물의 특성은 건물이 갖는 특별한 성질인데 건물의 특성은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얘는. 그 다음에 시험에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분 다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토지의 특성은 토지가 갖는 특별한 성질인데 비교 대상이 있어요. 일반 재화와 비교하는 거예요. 일반 재화. 일반 재화와 비교하여 토지가 갖는 특별한 성질을 토지의 특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 재화는 우리 눈에 보이는 재화. 그게 일반 재화입니다. 그럼 일반 재화는 만들 수 있다 없다? 있는 거죠. 여기 지금 보이는 게 다 일반 재화예요. 만들 수 있는 거야. 근데 토지는 일반 재화는 만들 수 있지만 토지는 못 만든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토지가 일반 재화에 비교해서 특별한 성질을 갖는다. 그걸 부증성 그래. 부증성.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이동시킬 수 있어요. 다 이동시킬 수 있잖아요. 심지어는 건물까지 이동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토지는 이동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을 부동성 이렇게 하는 거라고. 자, 그럼 이제 건물의 특성은 건물이 갖는 특별한 성질인데 역시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과 비교하냐면 토지하고 비교하는 거야. 토지. 이는 건물은 토지하고 비교해요. 토지와 비교를 하는 겁니다. 얘는 일반 재화와 비교하는 거고. 그러면 토지의 건물의 특성은 토지하고 비교하는데 토지는 못 움직이죠. 부동성. 못 움직여요. 해운대의 1번지 토지는 못 움직이고 언제나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건물은 움직일 수 있거든요. 토지는 부동성, 비이동성이야. 근데 건물은 이동 가능성. 토지는 못 만들어. 부증성, 비생산성이야. 근데 건물은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생산 가능성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토지의 특성을 반대로 가버리면 건물의 특성 시험에 안 나옵니다. 자, 토지의 특성은 다시 두 개로 나눠집니다. 토지가 처음부터 가지고 나온 특성을 자연적 특성 또는 물리적 특성이라고 해. 인간이 토지를 이용 대상으로 어떤 행위를 했더니 나타나는 특성을 인문적 특성이라고 해. 자연적 특성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가지고 나온 특성, 선천적이고 그 다음에 인문적 특성은 후천적으로 나타나는 특성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연적 특성에서는 토지의 위치는 이동시킬 수 없고 고정되어 있다. 부동성. 토지는 증가시킬 수 없다. 부정성. 토지는 마모되지 않고 영원하다. 영속성. 그 다음에 토지는 다 다르다. 개별성. 모든 토지는 붙어있다. 인접성 또는 연결성 이렇게 표현합니다. 연결성까지. 나머지 특성도 있는데요. 얘들은 시험에 나오지 않고 이것만 시험에 나옵니다.
자연적 특성이 5개 나왔는데 이 인접성은 부동성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부동성, 인접성, 해운대구 1번지 토지하고 해운대구 2번지 토지는 붙어 있는 겁니다. 그게 인접성입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1번지 토지, 2번지 토지가 못 움직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인접성은 별도로 여러분 공부할 필요 없고 부동성에 속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인문적 특성은 토지를 이용하다 보니까 용도가 매우 다양했다. 용도의 다양성입니다. 큰 토지는 쪼개 쓸 수 있고 적은 토지는 병합에 쓸 수 있대요. 병합 분할 가능성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치성이라는 특성이 있어요. 위치의 가변성이라는 특성이 있고 그 다음에 기타 특성이 있어요. 기타, 비싸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눌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자연적 특성은 토지가 처음부터 가지고 나온 특성이에요. 안 변합니다. 변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예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 자연적 특성에 예외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외 없다. 우리 시험에서 4번인가 출제해요. 자연적 특성에 예외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시험 지문은 자연적 특성에 예외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거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 부증성 봐요. 부증성. 토지는 증가시킬 수 없다가 부증성이거든요. 그럼 부증성에 예외가 되려면 토지를 만들어내야 돼요. 토지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증성이 예외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게 3번인가 나와요. 부증성이 예외 있다 없다? 없다. 23인가요? 24회 때 나와요. 부증성이 예외라고. 그러니까 앞에 무슨 말이 나온다 하더라도 부증성이 예외란 말 나오면 무조건 틀린 지문이야. 부증성이 예외가 존재할 수 없어요. 여기 영속성이 있는데요. 영속성은 모든 토지는 영원하다는 소리예요. 마모되지 않는다. 그러면 영속성이 예외가 되려면 어떤 토지가 마모돼야 돼요. 썩어 없어져야 돼요. 그런 토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따라서 영속성의 예외는 존재하지 않아요. 영속성의 예외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시험에 안 나왔어요. 부증성의 예외가 존재하나 존재하지 않느냐. 그거 3번. 그 다음에 부동성의 예외가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1번 이렇게 나왔어요. 부동성의 예외라 하면 토지가 움직이는 거야. 토지가 스스로 움직이든지 아니면 인간이 토지를 이동시킬 수 있어야 돼요. 해운대구 1번지 토지 못 움직입니다. 안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것을 뭐라고 그래? 부동성 그래. 그러면 부동성에 예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부동성에 예외 없다. 부동성이 예외다.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틀린 지문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냥 뭐 부동성이 예외, 부정성이 예외 없다 이렇게 하지 말고 자연적 특성에는 예외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의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하나씩 공부하러 가는데요.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오죠. 부동성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런 거. 시험에 그런 거 나와. 그것을 파생현상이라고 그래. 자, 그러면 부동산의 특성을 배우면서 주안점은 부동산의 특성, 부동산 시장의 특성,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성, 부동산 가격의 특성 내지는 특징 이렇게 연결돼 있어야 돼. 선생님 그게 무슨 말인데요? 앞으로 이제 공부하다 보면 다음 주 정도 되면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을 배워. 다음 주에. 또 그 다음 주에는 부동산 시장의 특징을 배워요. 그 다음에 거의 2월달 끝날 무렵에 부동산 가격의 특징을 배워. 특자가 나오면 다 우리 시험 문제고 거의 100% 시험 나오고 그 다음에 그러한 특성은 부동산의 특성에서 다 파생돼 나오는 거야.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이 나오고 부동산 시장의 특징이 나오고 부동산 가격의 특징이 나오는데 그러한 부동산 가격의 특징과 부동산 경기 변동 특징과 부동산 시장의 특징은 부동산이 갖는 특징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할 때 부동산의 특성을 공부할 때 이러한 부동산 특성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되고 부동산 경기 변동은 어떻게 되고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이걸 유심히 보셔야 돼요. 그러면 특자가 지금 몇 개 나왔습니까? 4개 나왔죠. 이 4개를 부동산의 특성 공부할 때 다 하는 거야. 그런데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하고 부동산 시장의 특징을 가면 마치 안 배운 것처럼 느껴져요. 여러분들은. 다 배우는데 여기서. 지금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공부하실 때 이거 공부하실 때 앞으로 집에 가서도 공부하실 때 이러한 특성 때문에 부동산이 갖는 특성 때문에 즉 부증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또는 부동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어떤 특징을 갖습니까? 부동산 경기 변동은 어떤 특징을 갖습니까? 부동산 가격은 어떤 특징을 갖습니까? 이렇게 연결시켜줘야 된다는 소리예요. 연결. 자, 부동산 시장은 지역적으로 형성되거든. 지역적으로.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은 전국적으로 형성될 수도 있고 수도권, 뭐 호남권, 영남권, 충청권, 영남권에서 대구, 부산, 부산에서도 해운대, 북구 뭐 이렇게 형성되거든. 그것을 부동산이 지역적으로 형성된다고 그래. 지역적으로. 그러면 부동산 시장의 특징 1번 타자가 지역적으로 시장이 형성된다.
그럼 그것은 왜 그래요? 부동산이 부동성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부동성 때문에. 그러니까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지. 부동산의 부동성은 부동성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지역적으로 국지적으로 형성된다 이렇게 출제해요. 그럼 5다 X다? 5. 그럼 지역별로 시장 상황이 같을까 다를까? 달라지는 거야. 서울의 부동산 시장하고 부산의 부동산 시장은 달라요. 부산에서도 해운대하고 저기 있는 북구하고 사상구하고 다르죠. 구포구하고 다르죠. 지역적으로 부동산 경기 상태가 달라지고 시장 상태가 달라져요. 그럼 지역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상태, 경기 변동의 상태가 달라지는 것은 무슨 특성 때문에? 부동성 때문에.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지역별로 부동산 경기 변동의 상태는 다르다 이렇게 나와. 그러면 지역별로 부동산 경기 상태가 다른 것은 부동산이 갖는 무슨 특성 때문에? 부동성 때문에.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소리예요. 연결되어 있다. 부동산 가격은 똑같은 자재로, 똑같은 공법으로, 똑같은 회사에서, 똑같은 구조로 33평 아파트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서울에 있느냐, 부산에 있느냐, 대구에 있느냐, 강주에 있느냐에 따라서 가격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럼 왜 그래요? 부동산 때문에. 그러면 부동산의 가격은 지역별로 형성되는 거야. 지역별로. 해운대구의 가격하고 사상구의 가격하고 다르죠? 지역별로 형성돼. 그러면 왜 부동산의 가격은 지역별로 형성됩니까? 부동성 때문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공부할 거.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부동성부터 갑니다. 어떻게 흘러간 거 아시겠죠? 부동성입니다. 부동성. 미안해요. 미안. 말했으니까 써버립시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가야 된다는 소리예요. 부동산의 특성을 공부했습니다. 특성 공부했으면 연결시키는 게 이렇게 연결시켜야 돼요. 부동산 시장의 특징. 두 번째,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 세 번째, 부동산 가격의 특징. 이렇게 연결시키라는 소리입니다. 부동산의 특성에서 다 파생돼 나온다. 이렇게 공부할 때 연결시킬 거. 이제 부동성 갑니다. 부동성은 토지는 해운대구 1번지 토지는 인간의 힘으로 이동시킬 수 없다. 그래서 비이동성. 그러면 해운대구 1번지 토지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다. 얘를 지리적 위치가 고정된다.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 그래. 그것을 부동성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동성은 토지의 위치에 관한 특성입니다. 토지의 위치.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토지의 위치를 공부합니다. 토지의 위치는 두 가지로 나눠 보거든요. 하나는 해운대구 1번지 토지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다. 그 자리를 절대적 위치라고 그래요. 얘가 물리적으로 주어진 위치입니다. 물리적 위치라고 하고 얘를 지리적 위치라고 그래요. 지리적 위치, 물리적 위치, 절대적 위치 다 똑같은 말. 자, 그러면 해운대구 1번지 토지는 인간의 힘으로 이동시킬 수 없죠. 그래서 지리적 위치가 고정되어 있다 그래요. 고정되어 있다. 얘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얘를 부동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성의 정확한 개념은 토지는 인간의 힘으로 그 장소를 이동시킬 수 없이 언제나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것을 부동성, 즉 절대적 위치가, 그다음에 물리적 위치가, 지리적 위치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부동성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지역별로 형성되고, 그러하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 변동은 지역별로 다르고, 그러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지역별로 형성됩니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되셨나요? 예, 됐어요. 자, 그러면 절대적 위치가 나오면 상대적 위치도 나옵니다. 즉, 상대적 위치를 경제적 위치라고도 해요. 즉, 여기가 지금 해운대구 1번지 토지입니다. 그러니까 1번지 토지입니다. 그러면 이 해운대구 1번지 토지는 언제나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해운대가 이렇게 신도시 개발되기 전에도 자연 상태의 토지, 농지로서의 토지, 산림으로서 토지, 장소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게 절대적 위치가 고정되어 있다는 소리예요. 절대적 위치가. 그래서 절대적 위치는 장소를 말해요. 해운대구 1번지 토지는 이 지구가 멸망하기 전에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걸 지리적 위치가 고정되어 있다고 그래. 그러면 이 상대적 위치는
뭘 상대적 위치라고 표현하냐면 해운대구 1번지 토지의 쓸모, 유용성, 가격은 늘 바뀌어요. 맞죠? 그래서 상대적 위치라고 그래요. 학자들이 그렇게 하는 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상대적 위치는 위치지만 얘는 쓸모를 말해요. 쓸모가 유용성이거든요. 유용성. 그 다음에 얘는 뭐 가격, 지위 이렇게 표현해요. 지위. 그 토지의 지위. 자, 그러면 해운대 1번지 토지의 쓸모, 유용성은 바뀌어요? 바뀌잖아요? 바뀌죠. 그래요? 그래서 상대적 위치는 가변적이다 그래요. 가변적이다. 가변적이다. 그러면 왜 가변적인가가 나와야지. 왜 가변적이다냐? 그냥 해운대구 1번지 토지를 에워싸고 있는 환경이 바뀌면 그러면 이 토지의 쓸모는 바뀌어요. 해운대구 1번지 토지 옆으로 큰 도로가 나버렸답니다. 이렇게 도로가 났어요. 그럼 1번지 토지의 가격은 높아지겠죠? 쓸모는 많아지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요, 부산시에서 해운대구는 건폐율을 10%씩 높여줬습니다. 건폐율을. 용적률도 높여줬습니다. 그럼 이 토지에다가 건물 지을 때 높게 지을 수 있고 넓게 지을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럼 토지 가격은 바뀌는 거죠.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토지의 상대적 위치, 쓸모, 유용성은 늘 바뀐다. 가변적이다. 그런데 왜 그러냐? 위치의 가변성이라는 게 나와요. 위치 가변성. 아직 안 배웠으니까 위치 가변성 때문이다. 이렇게 마시라고. 위치 가변성은 이 위치는 역시 쓸모야. 쓸모가 바뀐다는데 해운대구 1번지 토지를 에워싸고 있는 사회현상, 경제현상 이런 것들이 바뀌면 토지의 쓸모도 바뀐다. 그것을 위치 가변성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부동성의 개념입니다. 개념. 우리는 절대적 위치가 고정되어 있다. 이걸 공부하는 겁니까? 상대적 위치가 가변적이다. 이걸 공부해요. 아니지. 절대적 위치가 고정되어 있다. 이걸 공부하는 거지. 우리가 부동성 공부하니까. 이해됩니까? 다시 부동성 공부하는 거잖아요. 이 부동성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상대적 위치를 끌어들이는 거야. 비교하기 위해서. 비교. 자, 그러면 질문합니다. 토지는 부동성 때문에 절대적 위치뿐만 아니라 상대적 위치도 고정되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O다 X다? X다. 절대적 위치만 고정되어 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이제 두 번째 파생현상입니다. 파생현상은 이런 말이죠. 부동성 때문에 부동산에서는 이런 것들이 어떤 게 무슨 현상을 나타냅니까? 그게 파생현상, 파생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파생돼 나온 현상, 파생돼 나온 특징. 이제 이게 우리 시험에 나온단 말이에요. 자, 우리 책을 보면 그 파생 특징이란 말은 없고, 그 다음에 지리적 위치 고정성 나오고, 동그라미 1번, 2번 쭉 나왔죠? 11번까지. 그게 파생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파생 현상. 책 순서하고 약간 다를 수 있는데요. 이제 중요한 부분만 제가 몇 가지를 써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부동성 때문에 첫 번째, 우리가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게 부동산 활동이거든요. 활동. 그 다음에 부동산 자체에서 나타나는 모습을 부동산 현상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 얘들을 지역적으로 만들어요. 지역화시켜요. 지역화. 국지화시켜요. 지역화시킨다, 국지화시킨다 그래요. 부동성이 나오면 가장 중요한 말은 지역입니다. 지역이란 말 나오면 볼 것도 없어요. 무조건 부동성이라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역별로 어쩌고저쩌고 했다. 그러면 부동성 때문에 그런다. 부동산 활동, 부동산 현상, 부동산 시장을 지역화시켰다. 국지화시켰다. 지역별로 시장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활동하고 현상은 시험에 안 나오고 이게 시장이 국지화됐다가 매우 중요하고 매우 잘 나옵니다. 빈번하게. 그러면 이렇게 써볼 수 있어요. 시장을 가지고 쓰면 부동산 시장은 쪼개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전체 부동산 시장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전체 시장인데요. 그런데 지역적으로 쪼개지는 거예요. 이렇게 전체 부동산 시장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나눠버릴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서울, 여기는 경기도, 여기는 강원도, 여기는 충청도, 여기는 경상도, 여기는 전라도, 여기는 제주도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소리예요. 왜 그럴까요? 못 움직이니까 그 지역에서 부동산 시장이 형성되는 거야. 이걸 지역별 조각조각 시장이야. 피자를 나누면 부분이 되는 거라고. 이걸 지역별 부분 시장 이렇게 돼요. 지역별 부분 시장. 그러면 왜 부동산 시장은 지역별로 부분 시장이 될까요? 부동성 때문에 못 움직이니까 그 지역에서만 시장이 형성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을 세 군데 분화된다,
세분할 수 있어. 세분. 쪼개진다는 소리예요. 분화된다고 그래. 분화. 근데 분화되는데 용도별로 분화될 수도 있고 지역별로 분화될 수도 있어요. 지역별로 분화된다는 소리가 지금 충청도, 호남 뭐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용도별로 분화된다.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이렇게 나누는 거라고. 근데 얘는 지금 부동성이잖아요. 부동성 때문에 용도적으로 세분되는 게 아니죠. 지역별로 세분되는 거라고. 따라서 부동산 시장이 세분화되고 분화되는데 이게 지역별 부분 시장이라고. 지역별 부분 시장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부분은 생각하고 지역별 시장이 된다. 이렇게 지역별 시장이 되면 모든 게 지역별로 달라져 버려요. 부동산 가격도 달라지고 수요 공급 상황도 달라지고 그다음에 경기 상태도 달라지고 모든 게 달라진다. 지역별로.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 지역 나왔다. 그럼 뭐다? 부동성 이렇게 하면 된다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해운대구는요. 아파트가 부족합니다. 해운대구는 아파트가 부족하다. 이 말은 공급은 10개밖에 안 됐는데 살 사람은 20명이다. 무슨 수요? 초과 수요. 그러니까 지역별로 또는 지역 시장별로 어느 지역에서는 초과 수요가 발생하고 어느 지역에서는 남아돌 수 있어요. 초과 공급이야. 자, 이렇게 볼게요. 해운대구는 초과 수요입니다. 그런데 사상구는 초과 공급이야. 사상구는 비어있다는 소리야. 아파트가. 해운대는 부족하다요. 그러면 지역별로 초과 수요, 초과 공급이 발생을 하면 이 초과 공급, 사상구에 남아도는 아파트를 해운대구로 옮겨주면 될 텐데 옮길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지역별로 초과 수요, 초과 공급이 발생을 해버리면 이 상태가 지속돼 버려요.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근데 분필의 초과 공급, 분필의 초과 수요면 분필을 갖다 줘버리면 되잖아. 남아도는 분필을 부족한 데다 갖다 주면 끝나잖아요. 맞죠? 지금 서울은 분필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여기 부산은 분필이 남아도입니다. 그러면 부산은 분필이 초과 공급. 그럼 3시간면 갖다 주잖아. 3시간이면. 그럼 부산은 초과 공급 해소되고 서울은 초과 수요 해소되고 시장이 균형 상태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이 못 움직이기 때문에 지역별로 초과 수요, 초과 공급이 발생하면 이게 지속되는 거야. 해결할 수 없게 지속돼. 지속성을 갖는다. 그러면 그 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해집니다. 시장의 불안전성을 해요. 시장의 불안전성으로 가고. 자, 해운대구는 초과 수요입니다. 가격은 매우 높을 것이고 사상구는 초과 공급입니다. 가격은 낮을 것이고 따라서 지역별로 유사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가격이 뭐한다? 달라진다. 이렇게 지역별로 달라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지역별로 어느 지역은 부동산이 초과 수요, 초과 공급 상태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지역별로 시장 상황이 달라진다고 그래요. 시장 상태가 달라지고 시장 상태가 달라졌다. 그러면 지역별로 수요 공급 상이 달라져요. 수급 상태가 달라질 것이고 지역별로 경기 변동의 상태가 달라질 것이고 그 다음에 지역별로 가격 얘들이 각각 다 다르게 나타나요. 얘들이 상이하게 나타난다. 제가 말한 그 의미 전달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같은 평수의 토지라 하더라도 서울에 있느냐 부산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가격이. 왜 그래요? 지역별로 부분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래요. 서울에 있는 땅값이 더 비싸겠죠. 부산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저는 감정평가할 때 부동산이 못 움직이기 때문에 해운대구 1번지 토지를 감정평가하러 가면 해운대구 일대를 분석해야 돼요. 감정평가할 때. 그러니까 해운대구 1번지 토지는 해운대구의 영향을 받아서 가격이 형성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해운대구를 1번지 토지를 평가할 때 반드시 해운대구 일대를 분석해야 돼. 해운대구 일대의 지역을 분석해야 돼. 그것을 지역 분석이라고 그래. 지역 분석. 그러니까 감정평가 시 지역 분석을 필연화시켜. 반드시 그 지역을 분석해 봐야 돼. 분석의 필요성을 제기되는 거야. 자, 네 번째는요. 토지의 위치에 따라서 토지 가격이 달라져요. 토지의 위치에 따라서. 그것을 위치지대, 위치지가라고 해요.
위치지대, 위치지가의 문제가 발생하고 사업을 하는데 여러분들 어떤 사업을 할 때 먹이 좋은 토지를 찾으러 다니거든요. 토지를 찾으러 다녀. 여러분들 학원 하나 한다? 아니면 빵집 하나 한다? 그러면 사람이 통행량이 많은 지역을 찾으러 다니잖아요. 그래서 입지선정이라고. 입지선정. 근데 왜 부동산은 입지선정해야 됩니까? 토지를 못 움직이니까 토지가. 그러니까 입지선정을 잘못해버리면 사업이 망하는 거야. 자, 우리 짜장면집을 합니다. 짜장면집을 하면 그러면 사람이 많이 통행하는 곳에 짜장면집을 해야 되겠죠. 그래요? 토지가 못 움직이니까. 그런데 짜장면집을 하는데 토지에 다는 게 아니라 차에 다는 거야. 차에다가. 그러면 입지선정 필요 없잖아요. 오늘은 여기 갔다, 내일은 저기 갔다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근데 토지는 못 움직이기 때문에 입지선정이 매우 중요하게 돼. 입지선정은 사업의 성공과 실패의 지름길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입지선정의 중요성이 나타난 거야. 부동성 때문에.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부동산 활동을 할 때 반드시 가봐야 돼요. 왜? 토지가 못 움직이기 때문에 해운대 1번지 토지 우리 사무실에 와봐라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현장에 가봐야 된다. 그것을 임장활동이라고 해요. 임장활동. 여러분들이 중개사가 돼서 어떤 사람이 아파트 하나 사러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301호 아파트가 지금 팔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살라고 오는 사람을 모시고 가봐야 되잖아요. 301호. 그것을 임장활동이라고. 임장활동, 현장활동 시키는 거예요. 현장화. 부동산 활동을 임장화시킨다, 현장화시킨다 이렇게 표현해요. 가서 필요한 정보를 구는 거야. 정보활동을 시켜. 자, 여섯 번째요. 이제 부동산 시장으로 와볼게요. 부동산 시장이 지역별로 형성됩니까? 지역별 시장이 되는 거고, 이미 다 했죠, 여기서. 별 시장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역별 부분 시장이 된다. 지역별로 세분된다. 지역별로 분화된다. 이 소리예요. 그 다음에요. 부동산 시장은 매우 추상적 시장이 돼요. 못 움직이니까 특정 장소에 갖다 놓고 팔 수 없어요. 그게 추상적 시장이에요. 시장은 추상적 시장과 구체적 시장이 있어요. 추상적 시장과 구체적 시장이 있는데 장소가 있으면 구체적 시장, 장소가 없으면 추상적 시장이야. 그러면 자갈치 시장은 장소가 있죠. 그럼 무슨 시장이야? 구체적 시장이야. 그러면 자갈치 시장에 있는 생선들은 이동할 수 있으니까 한 군데 모아놓고 파는 거야. 부동산은 못 움직이죠. 못 움직이니까 어떤 장소에 모아놓고 팔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장소에 모아놓고 팔 수 없으면 장소가 없으니까 구체적 시장이 아니고 추상적 시장이야. 그런데 부동성을 이렇게 해석해봐요. 토지가 못 움직이기 때문에 해운대구라는 지역이 형성되고 그 다음에 사상구라는 지역이 형성되는 거야. 그렇게 봐버리면 사상구라는 지역, 해운대구라는 지역이 하나의 시장이 되는 거야. 그러면 해운대구라는 장소, 사상구라는 장소를 가져버리죠. 그때는 무슨 시장이야? 구체적 시장이라고.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은 부동성 때문에 지역별로 시장이 형성된다. 국지적 시장이 된다. 추상적 시장이면서 구체적 시장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갑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가격 갑니다. 부동산 가격, 서울에 있는 음마아파트를 여러분이 샀습니다. 서울에 있는 음마아파트를 사면 그 음마아파트를 부산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다고. 다만 뭘 가져오는 겁니까? 권리 가져오는 거야. 권리. 음마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가져오는 거라고. 그래서 부동산 가격을 부동산이 못 움직이니까 어떻게 만드냐면 소유권에 대한 가격이야. 소유권, 기타 권리. 음마아파트에 대한 소유권, 음마아파트에 대한 여러 가지 권리에 대한 가격으로 만들어버려.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의 특징 1번 타자입니다, 이게. 2번 타자구나. 부동산 가격의 특징. 부동산 가격의 특징 2번 타자가 이거야. 부동산의 가격은, 지금 이 건물의 가격은 이런 게 아니에요. 이 건물 만들 때 시멘트가 얼마 들어갔고, 백돌이 얼마 들어갔고, 이게 아니라고. 이게 아니고, 이 부동산의 권리에 대한 가격이 된다고. 소유권에 대한 가격이 20억이다, 30억이다, 이렇게 만드는 거야. 부동산이 못 움직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요. 이제 여덟 번째로 가면, 이제, 여덟 번째는 부동산과 동산의 구별 기준입니다. 우리 부동산 할 때 이 부동은 움직이지 못하는 재산이라는 소리거든요.
부동산, 움직이지 못하는 재산. 동산, 움직이는 재산이야. 이 부동산 할 때 이 부동이, 저기 부동성이나 소리야, 부동성. 부동성. 그러니까 부동산은 못 움직이니까 부동산이라고 했다고. 부동산. 그러니까 움직이는 재산은 동산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성 때문에 동산과 부동산 이렇게 나눈 거라고. 되셨나요? 그래요? 자, 뿐만 아니라 공시수단. 공시수단의 차이가 있어, 차이. 그럼 어떻게 차이가 있냐면, 자, 부동산은 못 움직입니까? 못 움직입니다. 못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누구 것이라고 알리는 게 공시야. 공시? 못 움직이니까 가지고 다닐 수 없어요. 그래서 얘는 등기로 공시합니다. 그런데 동산은 움직이거든요. 움직이니까 가지고 다녀요.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점유하고 있으면 그 사람 걸로 봐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유라는 수단으로 공시해요. 그럼 왜 부동산은 등기로 공시합니까? 못 움직이니까. 부동성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 자,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서울에 있는 토지는 서울에다 세금 내고, 부산에 있는 토지는 부산에다 세금 내고, 대구에 있는 토지는 대구에다 세금 냅니다. 그러니까 세금의 원천 그래. 그 지방의 세금의 원천. 세금의 원천. 얘를 세원이라고 그래. 세원. 서울에 있는 토지하고 부산에 있는 토지가 건폐율 영종률이 똑같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지역별로 통제를 다르게. 자, 지역별로 규제의 정도의 노가 차이가 있어요. 차이. 다음에 10번째입니다. 10번까지만 할게요. 너무 많이 한 것 같아. 10번까지만 할게. 너무 많이 한 것 같으니까 10번까지만 할 테니까 10번은 중요합니다. 10번은 외부 효과입니다. 외부 효과. 나 말고 주변에서 외부에서 나에게 좋은 영향, 나쁜 영향 주는 게 외부 효과입니다. 외부 효과. 자, 외부 효과는 기초 인문과정에서 제가 설명했을 건데 여기가 1번지 토지고 그 다음에 2번지 토지입니다. 2번지 토지. 1번지 토지에 이렇게 주택이 있답니다. 그러면 이 주택은 2번지 토지가 어떻게 이용된가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받아. 많은 영향? 자, 2번지 토지에 공원 들어왔습니다. 2번지 토지에 쓰레기 소각장 들어왔대. 쓰레기 소각장. 그럼 여러분들은 2번지 토지에 공원 들어오는 게 좋아요? 쓰레기 소각장 들어오는 거? 공원 들어오는 게 좋겠죠. 이렇게 공원이 들어오면 좋은 영향 받아요. 얘를 뭐라고 하냐면 정의 외부 효과라고 해요. 좋은 영향 받았다. 정의 외부 효과라고 한다고. 그런데 2번처럼 쓰레기 소각장 들어오면 그러면 여기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이렇게 나쁜 영향. 얘를 부외부 효과라고 해요. 부외부 효과. 얘는 여기다 부외부 효과라고 쓸 수 있어. 부외부 효과. 자, 여기 정외부 효과를 외부 경제라고 그래. 외부 경제. 영어를. 그 다음에 부외부 효과는 외부 불경제, 외부 비경제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부외부 효과가 발생을 하면 여기 2번지 토지에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오면 1번지 토지의 가격은 뭐 할까? 떨어져요. 떨어집니다. 그럼 감정평가할 때 2번지 토지에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오면 1번지 토지는 가치를 감소시켜요. 그것을 감가한다고 그래. 감가. 아까 우리 토지의 종류를 할 때 감가 하나 있었죠? 무슨 토지? 선화지. 선화지 감가 했잖아요. 우리 감가. 갑자기 지금 감가 나오니까 이제 힘들어 죽겠잖아요. 감가는 우리 책 차 뒷부분 감정평가 가면 나오는 건데, 그럼 여기다 이제 어쩔 수 없어요. 감가 요인을 한번 써보는 거야. 그럼 감가 요인은 가치를 감소시키는 요인이야. 가치를 감소시키는 요인? 우리 이 건물 봐봐요. 이 건물의 가치를 감소시키는 요인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나누냐면 이 건물 내부적 요인이 있어요. 내부적 감가가 있어요. 내부적 감가. 이 건물 자체적으로 가치가 감소시키는 요인 나와. 그래서 내부적 감가 요인 이렇게 불러. 근데 이 건물은 거의 완벽한데, 그런데 주위에서 밖에서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것을 외부적 감가 이렇게 불러.
예부적 감가 요인이죠. 이게 지금 고시원 건물인데, 그런데 주변에서 지금 시장통이 형성됐어요. 그러면 책 좀, 고시원 학생들이 책 좀 보고 싶으면 밖에서는 고등어 사세요. 이렇게 해요. 고등어 사세요. 그러면 주위에서 나쁜 영향 주는 거죠. 그 감가를 예부적 감가라고 그래. 이렇게 주위에서 나쁜 영향을 줬다. 예부적 감가를 하고 얘를 경제적 감가라고 그래. 경제적 감가. 그러면 여기 2번지 토지에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와서 1번지 토지 가격을 다운시켰다. 부의 예부 효과를 인해서. 그럼 무슨 감가? 경제적 감가. 자, 여기 내부적 감가가 있습니다. 내부적 감가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 건물이 신축된 지 30년이 지났습니다. 사용하고 그다음에 수익하고 시간이 흘러가서 마모되고 파손되고 이런 일이 발생했대요. 유리창도 깨지고 벽에 금이 가고 누수 현상이 발생하고 이렇게 되면 감가요인이죠. 그런 것을 물리적 감가라고 해요. 물리적 감가. 자, 이 건물이 10층짜리입니다. 10층짜리인데 엘리베이터가 없대요. 엘리베이터가. 그 다음에 화장실도 10층짜리인데 5층이 하나씩 있답니다. 5층하고 10층만 있대요.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그 건물의 가치는 떨어지겠죠. 그럼 감가를 기능적 감가라고 그래요. 기능적 감가. 결국은 감가유예는 그 건물 자체 내부적인 감가가 있고 밖에 주는 외부적 감가가 있는데 이걸 나누면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이렇게 나눈다. 주위에서 나쁜 영향 줬다. 무슨 감가? 경제적 감가. 경제적 감가. 되셨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이 예부 효과는 부동산의 특성 뭡니까? 부동성. 자, 예부 효과 나왔습니다. 정예부 효과, 부예부 효과, 예부 경제, 예부 불경제, 예부 비경제, 경제적 감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의 특성 뭐? 부동성. 여기 이제 하나를 추가하면 이런 게 나와요. 감정평가로 가면 가격 재원칙이라는 게 나와. 재원칙. 그러면 지금 이걸 보면 여기 보면 이 주택은 주위 환경에 적합해요, 적합하지 않아요? 적합하지 않지. 지금 쓰레기 소각장에서 나쁜 영향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동산의 가격은 주위 환경에 적합을 하면 가격이 높고 적합하지 않으면 가격이 떨어져요. 그것을 적합의 원칙이라고 해요. 적합의 원칙. 이해되셨나요? 그래요. 그러면 토지는 못 움직이니까 부동성이나 특성 때문에 못 움직이니까 주변이 어떻게 이용되는가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진다고. 그러면 주변에 적합하지 않다. 그러면 가격은 뭐 하는 거야?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무슨 원칙이라고 그래? 적합의 원칙이라고 그래. 적합의 원칙. 그러면 주변 환경하고 매우 적합하다. 그러면 가격은 적정할 것이고 적합하지 않으면 가격은 떨어질 것이고 그것을 적합의 원칙이라고 그래. 그러면 부동성이 적합의 원칙과 관련이 있습니까? 있는 거지. 토지는 못 움직인다는 부동성이나 특성 때문에 적합의 원칙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적합의 원칙까지 쓸 수 있어요. 적합의 원칙.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네요. 적합의 원칙 나왔었다. 경제적 감가 나왔다. 예부 경제, 예부 불경제, 예부 비경제 나왔다. 정예부 효과, 부예부 효과, 예부 효과 나왔습니다. 그럼 부동산 특성 뭡니까? 부동성. 그러니까 예부 효과와 관련된 말 나오면 다 뭐다? 부동성. 자,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제 우리는 부동성 끝났습니다. 부동성. 자, 부동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논리들이 중요해. 이런 것들이. 감가유예는 이렇게 있다.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주위 환경에서 나쁜 영향 줬다. 무슨 감가? 주위 환경이 나쁜 영향 줬다. 무슨 감가? 경제적 감가. 예부적 감가? 경제적 감가. 주위 환경하고 적합하지 않았다. 무슨 원칙 위배? 적합의 원칙 위배. 적합의 원칙, 경제적 감가, 예부 효과, 정예부 효과, 부예부 효과, 예부 경제, 예부 불경제, 예부 비경제 다 무슨 특성? 부동성. 되셨죠? 예, 됐습니다. 자, 그 내용이 지금 68페이지 쭉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요. 자, 69페이지 가면 부증성입니다. 부증성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저스트로 정확히 10분만 쉬었다 이해합니다.